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게 노조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을 유보했는데 기재부가 성과급 100%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1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경영진도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철도 노사가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등에는 내 외부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지만 교통 혼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 등 수도권 전철 운행률의 경우 평시 대비 75.4%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단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한다는 게 코레일 설명입니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는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며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도 24시간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도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구설에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그동안 야권의 특검 요구를 내란 물타기로 일축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대신 수사 범위를 한층 넓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도 함께 따져보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민심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특검을 수용하자는 판단이 섰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데다가 지지자들조차 찬성 여론이 높으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집중 타깃이었는데 수사판을 키우면 야권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거란 자신감 역시 반영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만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가 가기 전에 민생법안 200여 개를 처리하자고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연초 2차 종합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내란을 뿌리 뽑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잃을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환영하면서도 물타기 전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여당의 입장 선회에 의구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층까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고려한 시간 끌기, 면피성 대응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전에서도 밀린 민주당의 고육지책성 결정입니다. 수용을 손에 넣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 이 대통령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머릿수에서 절대적으로 앞서는 민주당이 야권의 불리한 특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야권이 합의한 원안에 가까운 조건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즉각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교환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을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뜯어보면 셈법이 다른 동상이몽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해 여야 협의의 장애물 역시 여전한 상황인 만큼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동반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입장 선회로 탄력을 받게 된 통일교 특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야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걸 환영한다는 겁니다. 여야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정교 유착 의혹 전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지위 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국민 여론이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반대가 거세면 선뜻 방향을 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현재 통일교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정말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친명 핵심 그룹이 아닌 만큼 설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정권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건 선택적 수사 논란이 불공정 시비로 번지면 자칫 계엄 관련 수사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씨 휴대전화 속 현금 상자 사진을 근거로 권성동 의원을 기소한 것처럼 경찰도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고강도 소환 조사까지 벌인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 관리자들을 줄지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의 자금 집행과 영수증 전표 처리 등 회계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할 그라프 목걸이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통일교의 뒷돈이나 명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중요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할 때도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현금 사진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남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언급했던 만큼 아내인 이 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와 함께 통일교의 자금 관리 관계자 A 씨도 소환했습니다. A 씨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통일교 해외 행사 관련 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금 흐름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이 씨의 기한을 결제했던 통일교 전 총무처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는데 물증 확보 여부에 따라 전담 수사팀 수사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후 1시 반쯤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이모 씨와 공모해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 상당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좀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예의를 드립니다. 그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시는 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애초엔 이 씨만 피의자였지만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선물이 건네진 걸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가방이 전달된 시점은 2023년 3월 17일, 구매한 건 전날인 3월 16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선물한 당일 이 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통일교 신도 2천여 명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데 대한 담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줬다는 걸 시인하면서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영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특검에 먼저 출석한 이 씨도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 종료 이전에 김 의원 부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으니 설득하지 말라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과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결정문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았다는 안전관리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연락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위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내세우는 등 저지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한 파악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재명 전단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 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단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민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법력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세청이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오는 30일부터 5개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를 열기로 한 국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발언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이 잇따라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쿠팡 본사랑 계열사 간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된 게 있나요?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TV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등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 등과의 이익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 등 5개 상임위가 함께 오늘 30일과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택배 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택배 사업자 등록은 매년 국토부에 등록 요건을 신고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그래도 충족을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이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그 전에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에도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쿠팡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88만 2,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25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실제 이용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 분계선이 애매하면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이후 시작한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 때문인데 지난달에만 10차례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등으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해 왔는데 지난 8월 북한은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과 유엔군 사령부의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침범에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세운 군사분계선 표시물이 대부분 유실되고 지형 변화 등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선을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 기준선과 최근 우리 군이 측정한 기준선은 6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사와는 내년부터 기준선을 재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자며 회담을 제안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는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비해 우리가 선조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년여간의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서 오늘 첫 브리핑이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도 곧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출입 기자들이 오가고 이사 작업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정을 알리는 모닝 브리핑도 2층 브리핑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았던 관아에서 유래된 춘추관은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가 주 업무인 의전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 시설도 이전 작업을 마쳤고 연말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던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셈입니다. 12월 한 28일, 29일 때부터는 이제 청와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과 참모들의 공간인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 그리고 외빈맞이나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은 물론 여민관에도 설치해 핵심 참모인 3실장 수석들과 상시소통 속에 정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환전은 그간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으로 아직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 완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진 공간과 춘추관이 분리돼 있고 국민과 접촉도 쉽지 않은 만큼 구중궁궐이란 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통은 위치보다 의제 문제라며 그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그리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줬듯 계속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서 이 통일교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특검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그동안 통일교 특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덜컥 오늘 특검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 네. 뭐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67% 그리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62%가 이제 특검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 국민들이 이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만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특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초에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뭐 수사하고 뭐 기소돼서 뭐 구속되어 있고 또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구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신들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당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주말 새 개혁신당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특검안을 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여야 모두 이렇게 특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도 반대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해라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특검 추천을 갑자기 뭐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가 한다라는 어떤 협의의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을 할 거면은 사실 이 3대 특검도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특검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 다른 야당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특검을 대통령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하긴 하는데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배제하고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여론을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권 전반에 통일교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규명해야 한다라는 이런 명분 이것에 동의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믿지는 장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것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에서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추천한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크게 불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경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 특검을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낸 거잖아요. 이거 민주당도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트집 잡아서 상당히 그 협상 기간을 지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다른 야당들이 논의를 해서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변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건 안 된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예, 그건 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과거처럼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가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면 또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천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하지만 뭐 지금 뭐 법원 노조라든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법원 그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추천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여기서 이제 좀 지금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받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민주당이 덥석 받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만 계속 얘기하다가 공전하는 거 가장 걱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원내대표가 만나서 각자의 안을 만들어 보고 그걸 갖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그 뇌물죄가 적용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지 이걸 갖고 자꾸만 삽바 싸움 하면서 오래 끌려고 하는 모양이 연출될수록 저는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통일교 특검을 받은 게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통일교 받고 2차 종합특검도 그럼 야당에서 받아라. 이런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뭐 명분 쌓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은 이렇게 내로남불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은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근데 통일교 특검은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단 나아요. 그래도 여론에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3대 특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그 윤석열 정부 재임 시절 내내 저희 민주당이 받아라 아니면 뭐 특검안이라도 만들어봐라. 한동훈 전 대표도 뭐 해병대 특검은 내가 관철하겠다 했는데 뭐 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특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적하신 과거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해서 잘못 대응했고 민심과 거꾸로 가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역사적 비극 사태를 맞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또 민주당이 여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대응을 했다는 측면도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야당에서 상당 부분 이거를 얼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들어 놓은 특검 법안 그걸 통과시켜도 손색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합특검은 사실 저는 더 해도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규명한 거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정도밖에는 규명 못한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딱 1명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이 46%예요. 무리하게 구속영장만 남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얼마나 더 새로운 그 사실들을 규명해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만 통일교 특검에 대한 어떤 바터 성격으로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면 저는 그것도 야권으로서는 뭐 함께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수사 인력이 156명, 최장 170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거의 최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의 6개월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꾸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뭐 영장 기각률이 46%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절여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간 매직만 보더라도 이거 잘한 겁니까? 그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 못한 게 아니 그 전에 혐의가 있었던 16가지만 그것만 해도 벅찬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무슨 뭐 금고무기를 주고 뭐 그림 주고 또 매간 매직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 국민 혈세 가지고 이거 전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더 이상 해봤자 나올 거 없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올 게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김건희 2차 종합특검은 특검대로 그리고 또 통일교 특검은 또 특검대로 또 서로가 주고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 어떻게 논의가 이어가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3년 7개월 만에 용산시대 막을 내리고 돌아오는 건데요. 오늘 일정 브리핑을 오늘 춘추관에서 했죠? 청와대 춘추관에서? 네. 저도 오랜만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하는 브리핑을 보니까 제가 그 청와대 출입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압니다. 예. 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용산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뭐 계엄과 관련해서도 용산에 국방부가 있었고 합참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과 상당히 교류를 하면서 그런 쪽에 좀 계엄에 좀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간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목표로 했었던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죠. 전 사실 그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용산에서 조금 더 근무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퇴임을 청와대 세종시에서 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진정성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송환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불행한 말로를 겪은 대통령들의 연속이었던 60년 구중궁궐 청와대의 과거로 회귀한다는 고집불통 이재명 정권입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구중궁궐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파면되게 만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나가가지고 소통 제대로 했습니까? 도어 스태핑 좀 하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언제 당했습니까? 보수 정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보수 정권에서 이거 청와대를 이전하고 다시 정상화 시키는 거에서 비판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저는 동의하실까? 그리고 용산에 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빈 행사 같은 걸 하기가 적절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도 계속 쓰고 또 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대통령실이 버티고 있으니까 외교부도 또 외빈을 할 어떤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호텔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경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청와대로 가는 것이 맞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종착역은 그 세종시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이 세종 대통령실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종시로 갈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영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만 큰 규모의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국에서 이제 뭐 외빈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영빈관에 자주 갔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게 뭐 청와대 춘추관에 네. 이제 출입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본관하고 뭐 진무우동에 있는 이제 뭐 여민관하고 춘추관하고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다면서요? 맞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그 세월호 문제 때 7시간 미스테리 있었잖아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당시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시에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민관과 대통령 집무실 거리가 한 400~500m 됩니다. 그래서 뭐 급할 때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그 3실장의 근무 공간을 같이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청와대로 갔다가 세종시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행정 비효율 때문에 뭐 세종시에 대통령 그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개헌을 비롯해서 그 청와대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말씀하신 구중궁궐 최근에 뭐 사령관이 그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구중궁궐이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대국민 소통 또 실무진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일부 수석들의 이제 집무실은 일단 이전을 했고 이 대통령은 아직 옮기진 않았죠. 내년쯤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최대한 빨리 저는 이동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 3실장 3실장이 1, 2층에 집무 공간을 마련하고 3층에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민관. 그러니까 여민관은 참모들의 업무 공간이었죠. 과거에는 본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본관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이제 외빈 행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화면으로 보는 거는 이제 본관 집무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민관 이 참모들의 그 업무동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뭐 한 30초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참모들과 일을 하겠다. 사실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참모들 옆에 두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쨌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걸 느낀 것이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뭐 국민의힘 모 인사께서는 뭐 이게 뭐 주술적으로 뭐 청와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주술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국민들께 사랑받으면서 무사히 잘 퇴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당분간 어쨌든 잘 업무를 수행하시고 결국에는 세종시로 가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전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용산 갈 때 한 800억 들었고 용산에서 다시 이제 청와대로 오는데 한 250억 이상 이제 든다고 하니까요. 업무 효율성이 좀 있게 업무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서 지금 1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입김을 최대한 차단했다라고 그랬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수당의 입맛대로 판사를 고르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수정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사실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 판사들을 네. 전에는 이제 전국 법관회의와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판사회의에서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이제 이 법률의 이름에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빼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네. 법률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자체가 없고 네. 판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예. 일각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판사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법원장이 재판부 임명을 안 한다고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판사 회의에서 아예 그 의결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배제한 게 잘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뭐 처장이라든지 이런 이 사법부 밖에 있는 인사들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성이 이제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고 사실 저 부분 대법원장의 재판부 임명이나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에게 우리가 신뢰가 없으니까 예. 사법을 믿지 못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데.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예. 이 대법원에서 마련한 예규에는 사실 무작위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 대법원이 무작위 원칙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왜? 지금 직위원 재판부 자체가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무작위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무작위로 배당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사회의를 통해 가지고 추천받은 분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무작위 원칙에 의해서 이 재판장이 정해지잖아요. 예. 그럼 변호인을 그 재판장하고 연고가 있는 분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해버리면 회피나 기피가 되는 그런 사유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수정이 계속해서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정한 예.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통일 뭐 특검도 있고 통일교 특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민주당 주도로 해서 오늘 그러니까 발의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판사회에서 이 그 재판부를 결정을 합니다. 판사회가 어디 판사회냐면 서울중앙지법하고 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에서 그 재판부 자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규 예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등법원에서 무작위로 배당하는 거죠. 네. 재판부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무작위로 이제 배당하는 네. 것으로. 근데 그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헌성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여전히 다수의 법조인들은 위헌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한 논란거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부터 처분적 법률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본인들이 만든 법안은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출구 전략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은 이미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필리버스터 내일이면 끝나고 법안 통과시킬 겁니다. 그거는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 법안이 넘어왔을 때 최소한 대통령다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 것과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재판부 법안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력도 거의 같아요.
신속 집중 재판이 2심서부터는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정 정도 충족됐다면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사실 대통령도 정파적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수정안과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별 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과거에 유연성이 있다면서 왜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유연성이 있다면서요. 그럼 얘기도 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본인들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법부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지 이번에 얘기 만든 걸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 본인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증명된 겁니다. 예.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만 위헌적인 법률을 통해서라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차악의 방법,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차원에서 예규를 만든 거죠. 그런 그 사법부의 고충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 40분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결이 될 테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지금 이제 수순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 날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이브날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성탄절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합니다. 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동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예년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이번 주는 성탄절을 전후해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우선 내일과 성탄절 이브인 모레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크게 춥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구름은 성탄절 이브 새벽이나 아침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높아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만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대부분 맑은 날씨가 예상돼 내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작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유입돼 종일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성탄절 한파가 찾아오겠고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일부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약 5km 상공에 영하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라 서해안 등은 바다와 공기의 온도차, 이른바 해기차가 커지면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도로 이용 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반짝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해 성탄절 한파가 오래가진 않겠지만 이번 주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에 한전은 킬로와트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산업통상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9일에 이어 또다시 1,48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6원으로 출발해 장중 1,48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N달러 환율이 157엔까지 오르는 등 엔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80원을 넘긴 것은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구형됐습니다. 차상한 기자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거래한 혐의를 받는 시기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과 USB를 은닉하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과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권을 영향력 삼아 자질이 없는 사람을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그 대신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 강혜경이가 횡령범 사기꾼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재판부는 내년 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측근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 등 3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부탁해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이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신문 기일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신문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8일 종료될 예정인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가량 연장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회의 상황을 소상히 언급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의원 등 일부 인권위원들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인데 의결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던 사건입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김용원 의원이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는데 모두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석동현, 배이철 변호사 등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의 구체적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은 안전관리관에게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원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고발 사건 외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마무리될 전망인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과 도둑의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털던 10대 일당이 붙잡힌 건데 잡고 보니 이 차 털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학생들이 지하주차장을 가로질러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순찰차가 뒤쫓지만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오가는 학생들은 손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중학생 차털이 일당 3명의 검거에 나선 모습입니다. 결국 일당은 모두 붙잡혔는데 이들이 해당 주차장에서 턴 차량만 20여 대, 금품은 150만여 원 어치였습니다. 내 차인 양 문을 열고 물건을 한아름 훔치던 솜씨. 조사해보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에도 일당이 빈 모텔과 차량에서 물건을 턴 혐의를 포착하고 범행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바닥을 보인 채 고꾸라졌습니다.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선 화물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 등 3명이 다쳤고 사고 처리를 위해 출근 시간대 차로 일부가 5시간 동안 통제되면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모래 가득 실은 덤프트럭 흙더미 같은 거 다 쏟아져 있고 앞에 버스는 유리창이 뒷유리가 다 깨져 있고 해저 터널인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안에서도 사고로 도로가 크게 막혔습니다. 트럭이 트럭을 들이받으며 그 여파로 승용차까지 부딪힌 사고인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차로가 2시간 40분 정도 통제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교사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더 받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던 A군에 대해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으로 다시 넘겨받아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상임위 5곳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쿠팡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상임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6명, 정무위와 국토위, 기후 환노위, 국토위, 기재위에서 각각 2명씩 청문위원을 차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청문회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불참하더라도 청문회는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과거 과로사 은폐 시도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내일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이 남성, 27살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더니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장 씨는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CCTV 등에 담긴 과로 정황을 은폐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은 김 의장이 전직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 마시기, 대기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빈 카트 움직이기 등 목록을 나열하더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 씨가 과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장 씨의 행동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한 내부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해고된 전 직원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보한 쿠팡 전직 임원 A씨는 쿠팡 측 해명은 허위사실이며 유족들에게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준 씨 유족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내일 김 의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는 결국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임대주택 사업이죠. 이 지원주택 당첨자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름 옆에는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분류도 함께 표시돼 있었는데 SH는 담당자의 실수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누리집에 공개한 지원주택 당첨자 동호 배정 결과 문서입니다. 지원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노숙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주거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사업인데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YTN이 발표 당시 명단을 살펴보니 지원주택 사업 당첨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취약계층은 무려 110명. SH가 콜센터에 접수된 항의를 전달받고 1시간 50분 만에 공지를 내렸을 땐 이미 수백 명이 게시물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데에는 다 이름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해당 게시물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명단 맨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SH가 개인정보와 함께 장애인이나 노숙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지원자 분류 기준도 그대로 공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A씨, 정신질환자 B씨 이런 식으로 110명의 민감 정보가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수백 명에게 노출됐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되게 민감하고 사회적인 영역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SH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익명 처리가 안 됐고 항의가 들어온 뒤 바로 조치했다는 해명인데 같은 날 서울시는 지원주택 사업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행정 탓에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업의 취지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대산 당진고속도로 터널 공사 발파 소음 때문에 인근 농장에서 기르던 염소 15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장 주인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농장 안에 있던 새끼 염소들이 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대산 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 터널 공사가 시작되고 발파음과 진동이 이어진 뒤 벌어진 일입니다. 터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곳 농장에서 기르던 염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임신한 어미 염소들이 유산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농장 주인은 폭파 소음으로 지난 5개월 동안 150여 마리의 염소가 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 죽었을 때는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나자빠져 있는 애들, 모가지가 꺾여 있는 애들 이런 게 있으니까. 참다 못한 농장 주인과 시민단체는 당진시와 공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찾아 규탄 집회를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죽은 염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죽은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행정도 그리고 공사도 그리고 시공업체도 성실하게 농가의 어떤 피해 예방과 피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당진시는 가축 전염병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환경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는 상태고요.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재 피해 사실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 결정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 결정 건수는 총 245건, 연간 평균 24.5건에 달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제2터널 공사를 위한 추가 발파가 예고되면서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 분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방송인 박미선 씨, 최근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 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려 하다 일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프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잘 먹는 거였다며 블루베리즙 공구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먹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았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베리류 자체가 유방암 환자에게 좋지 않아 의사들이 권하지 않고 농축된 즙류 역시 항암 치료 중에는 간 수치가 떨어져 금기 아니냐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항암하는 모습에 응원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댓글도 여럿 달렸습니다. 박미선 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걱정해 주시고 꾸짖어 주셔서 감사하다, 불편했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다만 이건 농축액이 아닌 착즙이다. 환우분들은 꼭 담당의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고, 이에 온라인에서는 응원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는 댓글부터 언행에 신중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능을 장담할 수 없는 건강식품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박미선 씨는 공고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로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음을 절실하게 느꼈고,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신중하겠다며 이렇게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최근 저속노화 개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정희원 박사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확산됐죠. 정 박사와 협업해온 식품업계가 잇따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브랜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식품 산업인데요. 유명인 마케팅의 한계와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과 식습관을 뜻하는 이른바 저속노화 개념으로 주목받아온 정희원 박사. 특히 노화를 늦추는 식단에 대한 정 박사의 주장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식품업계도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속노화,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 박사의 식단과 의견을 반영해 CJ 제일제당은 즉석밥 제품을, 메일유업은 두유를 출시했고, 세븐일레븐과 샐러디 등도 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가 지난 17일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식품업계는 발빠르게 정 박사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 박사를 내세웠던 CJ 제일제당은 제품 포장재에서 정 박사 얼굴을 뺀 데 이어 관련 홍보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메일유업도 제품 홍보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세븐일레븐은 추가 협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이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모델의 신뢰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뚜레쥬르도 신속하게 브랜드 모델을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스타 마케팅의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하기보다 광고 모델에 쓰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자체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가격적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환율과 높아지는 원가 부담 압박 속에 식품업계는 이제 누구의 얼굴을 내세우느냐보다 어떻게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혹시 이 광고 보셨을까요? 현대차가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매체들에 게재한 전면 광고입니다. 비욘드 컴페티션, 경쟁을 넘어서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현대차의 이 광고, 모리조 선수와 토요타 가주 레이싱월드 랠리팀의 성적을 응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 랠리팀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로 내년 시즌에도 함께 짜릿한 승부를 기대한다는 훈훈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이 현대차와 토요타 자동차인데 이렇게 레이싱 분야에서는 두 회사가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이렇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토요타그룹 회장이 함께 레이싱을 펼치고 포옹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두 수장의 포옹이 있고 한 달쯤 뒤 토요타 측에서는 현대차의 월드랠리팀을 축하하는 광고를 일본 주요 매체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의 광고는 지난번 이 광고에 대한 화답인 셈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 회사지만 이렇게 트랙 위에서의 승패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축하를 보내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경쟁과 협력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필리버스터 기간에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인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헌성을 걷어내는 법안 수정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그렇다 보니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 입법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수정해 내란전담 재판부법에 이어 곧바로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요건을 호가 아닌 항단위로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단순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제재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된 문구를 이 과방위 안 취지대로 복구한 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월권 논란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법사위가 가방에서 올린 망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수정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여권에선 그러나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법사위가 뒤집어 반복 혼선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선 법사위발 내란전담 재판부법도 의원총회 끝에 위헌성을 걷어냈는데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당 지도부에 법사위표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동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수정한 거라며 법사위가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전국민 입틀막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하다는 건데 여당이 매번 무리수 법안을 본회의 직전 고치는 졸속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강경법안 입법 일변도로 가는 걸 경계하는 시선이 적잖은데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이 균형감을 찾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모레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 수사가 막판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주요 검사장 자리가 불발이 되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는 뒤늦게 보고돼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을 내부에서 지켜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원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지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오는 26일로 날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김건희 씨의 수사무망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 막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못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연말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는데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헌 소지를 고려한 법안을 수정했지만 대놓고 앞문으로 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무 분담안을 논의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게 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서울고법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안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담재판부의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지만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6,831억 달러입니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2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이끈 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입니다.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연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빼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5% 역성장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의 3분의 2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속에 반도체가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같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졌을 때 전체 수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좀 갈고 닦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도체 독주가 만들어낸 수출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 3분기 30대와 40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영끌 투자에 나서면서
평균 2억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분기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2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난 평균 3,85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평균은 2분기보다 1,700만 원 늘어난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새해부터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합니다. 세븐일레븐은 다음 달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디저트 등 40여 종류의 가격을 최대 25% 올리기로 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븐셀렉트 눈에 띄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고메 버터 팝콘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릅니다. GS25도 원가 인상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대한 소시지와 영화관 팝콘 등 4가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이 방송 작가나 대학 교수를 사칭한 고도화된 해킹 작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사진 속이나 한글 파일 속에 숨어 보안 감시망을 우회했는데 코드 속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학 교수가 받은 이메일.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며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메일에서는 한 방송작가가 인터뷰 섭외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세미나 토론 자료나 방송 질문지로 건네받은 문서를 여는 순간 해킹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APT-37이 벌인 이른바 아르테미스 작전입니다. 침투 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사진 파일 속에 악성 코드 조각을 암호화해서 숨겨두는 비밀 창고 스테가노 그래픽 기술부터 한글 파일을 열면 담겨있는 악성 코드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프로그램이 먼저 열리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수법도 사용됐습니다. 정상 파일을 한번 중간에 로드를 해서 보안 제품들이나 분석가들이 이거는 그냥 정상 파일을 실행하는 구조네라고 이제 오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봐도 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안 프로그램으로는 사실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번 해킹이 시작된다면 원격 제어를 통해 모든 정보를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입력된 특정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백신을 넘어서 서버 내의 모든 이상 움직임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서버 감시탑 EDR 프로그램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테러 협박 범죄도 다시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폭파 시점은 23일 오후 6시 정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입니다. 국방부 주소와 폭파 일시까지 적어놨는데 개시 1시간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를 공중 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국방부에 화가 나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삼성전자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9시쯤엔 제주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 직원이 대피한 가운데 건물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다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대통령을 사칭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폐사율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반을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메추리 57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구미시 지산셋강에서 지난 17일 수거한 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사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자 중국에서 견제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내년부터 미국과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걸 두고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산둥성 칭다오 군항에 정박한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타이완 군사 전문가 리리스는 최근 페이스북에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이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하는 위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중국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이미 칭다오 기지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을 겨냥해 푸젠함과 랴오닝함이 서해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주행 번호판이 처음으로 발급됐습니다. 지난 3월 자율주행 사망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상용화에 가속 페달을 밟는 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중국 창안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설란입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 교통망이 복잡하기로 소문난 충칭에서 5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창안 자동차와 아크폭스의 L3 자율주행차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만에 충칭시는 창안 자동차의 L3 자율주행 번호판을 처음 발급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와 업계 선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首批自动驾驶的正式牌照能落户长安汽车，运用于生产品牌，源于安全。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L3는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와 달리 L3는 제조사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샤오미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고를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SU7은 L2급 자율주행 보조 기능 상태로 달리다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大开车习惯用自驾知道吧？我说自驾这个东西有，你不能当饭吃。 아직 사고 책임이나 기술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L3 상용화에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 여론이 컸겠지만 중국에선 신기술에 대한 이런 포용성이 속도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900년대 제물포 개항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개항 당시 인천의 모습이 담긴 영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데요. 120년 전 조선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몸집만한 쌀가마니를 짊어진 짐꾼들이 부두 쪽으로 분주히 오갑니다. 어깨에 빈 지게를 맨 채 짐꾼들이 나란히 앉아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영상 속 장소는 인천 제물포항. 촬영 시기는 1908년에서 191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1910년 강제병합 전부터 일본으로 쌀 유출이 심했던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만 확인되던 제물포항 주변 임시 세관청사를 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갓을 쓴 사람들과 짐을 잔뜩 실은 소, 그 뒤로 1915년 철거되기 전의 서대문, 돈이문과 전찻길도 화면에 잡힙니다. 이 영상들은 한국영상자료원이 2023년 11월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보존고에서 찾았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1년 넘게 공동복원 작업을 했고
1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간판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화질을 되살렸습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도 이 필름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프랑스에 갔을 때 직접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이 필름을 찾았고, 필름에는 홀에 1360이라는 표기만 나와 있을 뿐 추가 정보는 없었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의 전문 촬영 기사가 찍은 걸로 추정됩니다. 영상자료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중 인천 제물포 개항장을 촬영한 가장 이른 시기의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핵이 확정된 송성문의 계약 조건이 4년간 총액 1,500만 달러, 우리 돈 221억 원이라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부 계약 내용은 계약금 100만 달러의 연봉은 내년 250만 달러, 27년 300만 달러, 28년 350만 달러고 4년째인 29년은 연봉과 바이아웃 옵션을 포함해 500만 달러입니다. 만약 30년도에도 구단과 선수 모두 동의하면 700만 달러에 계약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의 신영석과 현대건설의 김다인이 올스타 팬투표에서 남녀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의 한 선수가 14번째, 현대건설의 양효진이 17번째 올스타전 출전을 확정했고, 현대캐피탈의 레오와 OK저축은행의 전광인, 한국도로공사의 강소휘와 GS칼텍스의 실바 등도 팬투표를 통해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의 김단비가 정규리그 2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은 2라운드 최우수 선수 기자단 투표 결과 김단비가 전체 96표 가운데 62표를 얻어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단비는 2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20.2점, 9.4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3개를 기록했고 경기마다 1.67개의 블록슛을 기록해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 높겠고 낮 기온도 5도로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0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이 낮 기온도 예년보다 높아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은 10도, 부산은 1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